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60대 자산관리에서 꼭 해야 할 5가지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60대가 지금 한 8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도 계속 퇴직 대열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퇴직 대열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가 앞으로 이제 한 40년 동안에 우리가 은퇴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대략 60 전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뭘 하느냐, 자산 관리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10년 동안을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 70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이제 제가 판단키로 꼭 해야 할 5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적 자산 관리라고 보아집니다. 일종의 건강의 환절기 관리라고 보아지는데요. 건강 측면에서 환절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60세 남성이 7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60세 남성 중에서 75세 이전에 10명 중 몇 명이 사망을 할까요? 지금 통계로는 10명 중에 2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내에 2명이 사망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60세 남성이 92세 이후까지 계속 생존할 확률은 역시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세 이후의 삶은 참 불평등한데요. 그 이전의 삶의 불평등은 무슨 물질적이니 사회에서의 지위니 이런 쪽이라면은 60세 이후의 삶은 이것처럼 죽음과 삶의 불평등입니다. 20%는 15년 이내에 사망을 하고 또 20%는 32년 이후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나머지 60%가 대략 76세부터 한 91세 사이 정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성 기준으로 했고요. 여성은 이거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60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적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부 20%에 속할 수도 있고 후반부 20%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적 자산인 자기의 건강 이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게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건강 부분에서 부부의 건강도 이제 포함됩니다. 우리가 60세 동갑내기 부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부부 중에 한 명까지 사망하는 나이가 대략 93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33년 정도가 이제 부부의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야 이거 아직도 30년 이상을 똑같이 살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60대 동갑내기 부부로 본다면은 60대 10년 동안은 부부가 다 건강할 때이고요. 70대 10년은 부부 중에 한 명이 아플 때입니다. 그리고 80대 이후 10년은 어떻겠습니까? 부부 중 한 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앞으로 60대 이후 동갑내기 부부를 가정으로 하면은 한 33년 이상은 부부의 수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부부가 건강하게 세월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같이 놀러를 가고 싶어도 갑시다 그러면은 나 어디 아파서 못 가겠어 그럴 거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더 지나면은 갑시다고 할 사람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15년 동안의 부부의 시간을 아주 보람차게 보내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두 부부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거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왜냐하면 70대 이후에 한 명이 아플 때, 야, 이거 우리 시간 거꾸로 돌리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60 전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40 후반에서 한 60 이 정도 한 10년 이 정도 기간에 자산이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작은 눈덩이는 여러 번 굴리나 한 번 굴리나 여기 묻어 나오는 눈의 양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큰 눈덩이는 한 바퀴 굴리는 거하고 두 바퀴 굴리는 거하고 눈에 묻어 나오는 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산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 극대화된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전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극대화된 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향후 한 10년 정도는 운용 효율성을 높여서 여기에 눈을 아주 좀 많이 묻혀볼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자산운용 수익률에 관련된 것인데요. 대충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제 4에서 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타겟을 할 텐데요. 문제는 그다음 부분입니다. 60대 해야 될 세 번째 일인데요. 근로소득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자산, 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근로소득이 보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산을 운용하다가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근로소득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OECD 국가들에 보면 실제 은퇴 연령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은퇴 연령이 쭉 줄어들다가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은퇴 연령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보면 이미 한 평균적으로 한 2.5년 이상 높아졌는데요. 평균으로 그 정도 높아졌다는 것은 꽤 많아진 것이죠. 프랑스가 이번에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이제 바꾸는 그 작업을 했고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70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60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과다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이라는 그 연령에 얽매이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을 얻는 연령대를 적어도 60대 10년까지도 좀 확장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근로소득 이런 부분이 결합돼서 나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60세 전후로 해서 내가 극대화된 자산을 가지고 퇴직을 할 때 이 극대화된 자산을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경로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은 이걸 그냥 그대로 소진할 것인지 그 규모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제가 세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갑을병이 모두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60세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5억 원의 금융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4%의 수익률로 10년 동안 그대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냐? 자기가 버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비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극대화된 금융자산은 그대로 10년 동안에 이제 더 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4%로 그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되게 됩니다. 70세가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자기가 한테 나오는 금융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10년 동안에 5억 원 그대로 유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70세 이 사람은 5억 원이죠. 그 다음에 병의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바로 연 4천만 원을 바로 60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5억 원에서 인출하면서 자산을 운용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 70세가 되면은 남아있는 돈이 2억 원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60세에 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70세 가면은 이 세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크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산이 7억 5천으로부터 이제 70세 이후를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은 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70세 이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4천만 원을 매년 인출한다고 할 때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 계속 돈을 인출한 사람 같은 경우 76세가 되면은 자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규모를 5억 원으로 계속 유지했던 사람은 86세가 되면은 자산이 다 소진되게 되고요. 마지막 10년 동안에 자산을 그대로 운용을 해서 7억 5천까지 이렇게 증가시킨 사람은 소진되는데 무려 101세가 되면은 그때 되어서야 자산이 소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10년간을 어떻게 우리가 자산 규모를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소진 기간 차이가 무려 25년 정도까지나 이렇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는 6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10년 동안을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떤 경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70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산 소진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컬어서 이제 백두산과 개마고원 모양이라고 그러는데요. 백두산이라는 것은 자산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소진하면서 또 쭉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산 모양이죠. 개마고원은 자산이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형태를 저는 개마고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자산은 백두산의 모양이 아니라 개마고원의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제가 앞에 들었던 두 가지입니다. 자산의 운용 효율성, 적어도 4에서 5% 정도 수익률을 타겟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 한 10년 동안의 근로소득이 그런 부분을 버퍼, 완충장치로서 혹은 경비를 충당하는 소득의 보완 역할을 해주면은 이런 경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근로소득의 보완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자산 규모는 극대화된 자산을 개마고원 모양처럼 이렇게 이어가는 것, 백두산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60대 10년, 60세부터 시작해서 이 10년 동안에 꼭 고려해 보셔야 될 일이, 내가 국민연금의 수령을 제때 받을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연기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급적 수령을 최소 한 3년 정도는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물가가 5.1% 오르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5.1%가 확 올랐거든요. 혹 만일 물가가 10% 올랐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수령 금액이 10%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30년, 40년 동안에 일어날 물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충격이 닥쳤을 때 그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5년까지 맥시멈 연기할 수 있는데 일본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년 연기할 때마다 7.2%를 더 줘서 5년 연기하면은 36%를 더 받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연기할 때마다 8%를 더 줍니다. 그래서 10년 연기하면은 무려 80%를 더 받게 합니다. 일본은 장수사회, 고령사회를 우리나라보다 이미 한 20년 정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연금의, 종신연금의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종신연금의 수령 금액을 조금 높이면서 조금 늦게 받으면서 혹 오래 살지도 모를 경우, 그리고 물가에 충격이 왔을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은 이미 납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더 높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수령을 연기하는 것인데요. 수령을 연기하는 거에 가장 단점이 뭐겠습니까?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제때 수령을 하는데, 대충 제가 이 그래프에 그려놨는데 이런 분석들은 많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63세 기준으로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3%라고 그럴 때 수령을 5년 수령을 연기한 사람하고 연기하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한 79세 정도입니다. 79세에서 81세 사이 정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80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가면은 이제 수령을 연기한 사람이 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90살, 100세 가면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는 75세 이전에 사망을 하고 20%는 그 이후 92세까지 살아있는 이런 우리가 수명의 통계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수령하는 걸 택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내가 후반 92세 이상 살아갈 경우, 그 앞으로의 30년 이상의 경우에 대비해서 수령을 연기할 것인지, 이 부분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후자 쪽을 택하고 저도 이쪽으로 만일 수령할 때가 되면은 연기를 해서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해야 될 자산 관리에서 해야 될 마지막 경우가
우리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10년 동안에 자산 관리에서 해야 할 5가지,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전반 20에 속할 것인지 후반 20에 속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부부의 골든 타임 10년 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딱 이 시간에 이 기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극대화된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너무 낮추지 말고 적정하게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한 10년 정도는 근로소득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두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60세 극대화된 자산을 백두산 모양이 아니라 개마고원 모양으로 자산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또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최소 생활비를 위한 바탕이 되는 국민연금, 이 수령을 연기하면은 수령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의사결정, 저는 어느 정도 최소 한 3년 정도는 연기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자산 관리에서의 의사결정이 또 60세 이후에 60대 10년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